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김원웅이라고 하는 작자, 광복회장이죠. 이 자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막말을 쏟아냈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도 없이 불러대면서 친일파와 결탁했다. 그렇게 왜곡을 하고 매도를 하고, 백선엽 장군은 당시 총살감이었다라고 하면서 파묘해야 된다고도 하고,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선생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친일파가 작곡한 곡을 애국가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애국가를 바꿔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불렀는데, 이 광복회장이라는 작자가 이거 말하자면 애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친일파가 작곡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되죠? 아니,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 각종 행사에서, 각종 기념식이나 이런 데도 애국가를 불러온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우리 국민은 또 뭐가 되고요? 지금 애국가를 바꿔야 할까요? 서로 안익태 선생이 친일적인 어떤 한때의 그런 궤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김원웅이 저자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더 할 거려? 더 했을 거려? 왜? 가장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 출세주의자고, 그리고 위선적인 자고, 거기다 교활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아마 김원웅이가 일제시대를 살았으면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때 물론 일제시대 말기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자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려왔는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고뇌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친일파로 매도하는 이러한 작태. 그래서 애국가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김원웅이라는 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양지만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공화당, 박정희 정부 때의 공화당의 당뇨로 시작을 해서 민정당에 몸을 담았고, 이후로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양지만 찾아다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자가 이런 막말을 쏟아낸 것은 다 어떤 심산이 있었겠죠. 어떤 계산이 있었겠죠. 뭘까요? 이 자가 광복회장이 된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6월 1일자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회장에 취임할 때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현 정권에 잘 보여서 광복회장 자리도 한 번 더 해먹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밑보여도 좋을 건 없겠죠. 잘 보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현 정권이, 그럼 지는 이제
또 광복회장 또 해먹고 뭐 이런 뭐 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활한 자들이 활개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베트남을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베트남과 한때 총뿌리를 겨누면서, 마주 겨누면서 전쟁을 했던 나라죠. 왠지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어색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건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남녀 배우 두 사람이 베트남에서 국민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남자는 장동건, 그 잘생긴 미남 배우 장동건. 여자는 김남주입니까? 조입니까? 김남주죠? 화장품 광고에도 나왔던 이 남녀 배우가, 한국인 배우가 베트남에서는 국민 배우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시내를 걸어 다니다 보면 뭐 호치민 씨가 됐던 하노이 씨가 됐든 이 한글이 돌아다녀요. 한글이. 왜 그러느냐? 한국의 중고차들이 거리를 누빕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대로라면 그 중고차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도색도 하고 그래도 뭔가 다시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 수입한 차야. 중고차지만.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상호도 그대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글씨로.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업소까지 생겼냐 하면 한글을 써주는 그런 업체까지 생겼어요. 보니까 맞춤법도 다 엉망이에요. 그러나 일단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대단히 베트남 사회가 역동적이에요. 활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장담합니다. 베트남은 강국으로 올라설 겁니다. 베트남인들이 그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그 사고방식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중국이 중공이죠. 그 당시. 베트남 침공했을 때 물리쳤어요. 세계 최강의 미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미국이 물러났죠. 베트남 전쟁에서.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떻죠? 해방된 지 7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반일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적대주의, 반일을 내세우면 영웅이 되고 혹여라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친일파 토착 왜구가 되는 사회. 어느 사회가 더 더 에너지가 넘칠까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머지않아 100년이 될 텐데 해방.
그 사람들은 60년대예요. 우리 60년대 후반이에요. 그 베트남인들은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없어요.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3.1운동 중이에요. 아직도 3.1 그 만세운동 중입니다. 아직도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 반일 적대주의는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의 적대적인 감정, 이건 곧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와 동의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방 100년이 돼도 계속 그런 식민지의 의식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이거 내려놔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한국 내지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뭘까?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규정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뭐죠? 정체성은 결국 우리 그 구성원들이, 한국 국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또는 그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의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다면 반일 적대주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뭐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이용할 때 흔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하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특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헌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헌법적인 가치,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바로 목격한 것처럼 그 여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바로 일사천리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세상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입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파트가 난리가 아니에요. 아파트 값은 더 치솟고 심지어는 연립주택마저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고 그래요. 귀하신 몸이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통설 내지는 정설은 통념, 아파트 값은 올라도 연립은 오르지 않는다는 게 우리 통설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립주택도, 물론 지금 서울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연립주택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세는 다 어디론가 실종돼 버리고 매물이 사라지고 값은 치솟고 어쩌라는 겁니까? 무주택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100년 가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아도 집 못 구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이번 생애는 끝났어.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가만 내버려 뒀으면, 시장에 맡겨놓고 가만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입니다. 다른 지역까지 전국의 부동산이 들썩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벌집을 쑤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경제교과서하고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과의 전쟁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럴수록 서민을 죽이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가불로 나눠갖고 자기들은 을을 보호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국민들을 속여왔죠. 그러나 결국 을의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그 3.1운동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3.1운동을 연장해 갈 겁니까? 자존감을 좀 회복합시다. 3.1운동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정권을 올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어요. 이끌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성이 높아져도 안하무인격이에요. 인사를 보면 알죠? 대통령 비서실장 유임시켰죠? 주무부 장관 마찬가지죠?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무지몽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